시작은 언제나 물소리였습니다. 경기도 양평 구비진 계곡물이 소리 높여 오는 길의 끝자락. 그곳에 정희의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간판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누구나 머물다 갈 수 있는 쉼터일 뿐이죠. 전직 간호사였던 정희는 이곳에서 20년째 시간을 멈춘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하얀 침구와 먼지 하나 없는 주방이 그녀의 유일한 자부심입니다. 타인의 상처를 돌보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 들이친 곰팡이는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일상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지워나가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초가을의 저녁은 서둘러 찾아옵니다. 산 그림자가 마당을 덮을 무렵 하늘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먹구름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힌 대문 밖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온 것은요. 예약 손님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박도윤이었습니다. 방이 있을까요? 예약은 안 했습니다만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남자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덜컥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의 깊은 눈매와 곧게 뻗은 콧날. 그리고 말끝에 묻어나는 미묘한 떨림까지, 그것은 20년 전 정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그리고 그녀가 끝내 배신해야 했던 그 남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희는 문설주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눈앞의 남자는 20년 전 그 남자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니, 그는 그 사람의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 눈빛을, 그 목소리를. 당신이 여기에 왜 온 건가요? 아니, 당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도윤은 정희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그저 먼 길을 달려온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고쳐매며 정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예민한 그는 정희가 자신을 보는 눈에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선 거대한 공포가 서려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짐짓 모르는 척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불쑥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이장 성호였습니다. 손에는 흙 묻은 배추 2포기가 들려 있었지만 눈은 이미 도윤을 훑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이 마을의 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목 아래 모든 외부인을 감시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정희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늘 무언가를 캐내려 했습니다. 정혜 씨 손님인가 보네. 예약을 안 했다면서 장기 체류라니.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신원은 확실한 사람인가? 도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근데 당신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낯이 아주 익어. 성호의 질문은 정희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도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딱딱한 목소리로 성호를 돌려보내려 애썼습니다. 이장은 찝찝한 표정으로 물러나면서도 대문 너머로 도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소문이 빠른 이 작은 마을에서 도윤의 존재는 곧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성호가 떠난 뒤 게스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정희는 도윤을 2층 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향취가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에 어두워진 계곡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가 양평에 온 이유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 속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이 장소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죽기 전까지 이곳을 그리워했을까? 그리고 저 여자는 왜 나를 보자마자 세상을 잃은 표정을 지었을까? 정희는 1층 거실로 내려와 주저앉았습니다. 손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모서리가 시커멓게 타버린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차마 다 태우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단 하나의 증거. 사진 속 젊은 남자와 방금 위층으로 올라간 도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덮여 있을 뿐이죠. 20년을 숨어 살았는데 결국 당신의 핏줄이 나를 찾아왔군요. 밖에서는 드디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닫으려다 말고 위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 너머로 도윤의 발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요. 20년 전에 그 겨울밤처럼 다시 한번 잔인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집니다. 양평 계곡의 물줄기는 거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유일한 통로인 작은 다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섬이 되었습니다. 전기도 간간히 끊겨 촛불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밤입니다. 정희는 낡은 주방에서 찬물을 끓입니다. 찻잔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조차 평소보다 크게 들려 정희는 자꾸만 손끝을 떨었습니다. 고립은 사람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숨소리 하나, 시선 하나가 평소보다 무겁게 가슴에 와닿는 시간입니다. 도윤은 주방 입구에 기대어 서서 정희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묶어 올린 머리칼과 고요하게 움직이는 어깨가 왠지 모르게 서글퍼 보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정희가 내어준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팽팽하던 긴장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이 차 향기가 참 좋네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드시던 차랑 비슷해요. 아버지는 이곳 양평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이곳 어딘가에 소중한 걸 두고 왔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도윤의 목소리는 담백했지만 정희에게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희는 찬물을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20년 전. 그 남자가 이곳에서 보냈던 마지막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도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동자는 이미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회관의 분위기는 게스트하우스와 달랐습니다. 이장 성우를 중심으로 모인 노인들은 빗소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정희의 집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질서와 체면을 목숨처럼 아끼는 그에게 정희의 게스트하우스에 젊은 외지 남자가 머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눈엣 가시였습니다. 정희네 말이야 전직 간호사라더니 손님 가려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저 젊은 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20년 전 그때도 정희가 마을을 시끄럽게 하더니만 이번에도 기어코 일을 내려고 저러는 건지. 성우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노인들의 수군거림이 빗소리에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은 비구름보다 빠르게 마을 전체를 덮어갔습니다. 정희가 쌓아온 평온한 세월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시 게스트하우스의 주방입니다. 정희는 도윤의 젖은 어깨가 신경 쓰여 수건을 가지러 가려다 그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도윤의 등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 억눌러왔던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일 수도 혹은 20년 전 못다한 연민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어루만지려 했습니다. 손끝이 그의 옷자락에 닿을 듯 말 듯한 찰나 정희는 정신을 차리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도윤 씨 헛된 기대를 품지 마세요.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도윤 씨가 찾는 진실도 아버님의 추억도 그저 비가 그치면 돌아가야 할 장소일 뿐이에요. 정희의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뒤를 돌아 정희를 바라보려는 순간 정막을 깨는 진동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의 휴대폰 화면이 밝게 빛나며 이복 누나 수진의 이름이 떴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진의 날 선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아, 너 지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짐 싸서 나와. 그 여자한테 홀린 거야?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몰라서 그래. 당장 떨어지라고. 수진의 경고는 차가운 얼음물처럼 두 사람의 분위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도윤은 당혹스러운 눈으로 휴대폰과 정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이제는 지붕을 뚫을 듯 거세졌습니다. 정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덮어두려 했던 과거가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들을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비가 그친 양평의 새벽은 유난히 차갑습니다. 계곡물 소리가 한결 누그러졌지만 마을을 감도는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장은 아침 일찍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핑계는 전기가 들어왔다는 확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도윤의 방 창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호는 정희의 약점을 쥐고 흔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마당 구석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맑게 갠 하늘 아래 놓인 두 사람의 과거만큼이나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정혜 씨 참 염치도 없지. 젊은 남자를 들여앉히고 말이야. 소문이 마을 밖까지 퍼지면 좋을 게 있나. 20년 전 그 사고 있잖아. 다 묻고 살기로 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이장님,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도윤 씨는 제 손님입니다. 쓸데없는 소문으로 사람 괴롭히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아니지, 그 일은 정혜 씨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내가 입 열면 그 젊은이도 이 마을에 못 붙어 있을 텐데 잘 생각해 조용히 내보내. 성호의 협박은 정희를 극도의 위기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단순히 아버지를 추억하기 위함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도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이 정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도윤은 2층 복도 구석에 작은 서재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책장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겉표지가 낡아 해진 책 한 권을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시인이자 철학자의 에세이집. 페이지를 넘기자 익숙한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필적입니다. 책의 첫 장에는 아버지의 서명과 함께 1999년 양평에서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책이자 세상에 단 2권뿐인 초판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단순한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했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책을 품에 안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정희가 애써 피하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는 일부러 그를 차갑게 대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의 필사적인 회피는 오히려 도윤의 의욕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박도윤 씨 폭우도 그쳤고 마을 버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머무시겠다고 했지만 여기는 찾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정혜 씨, 당신은 왜 저를 피하면서도 그런 눈으로 보시나요? 슬프고 미안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눈빛이요. 도윤의 직설적인 질문은 정희의 심장 깊은 곳을 꿰뚫었습니다. 정희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은 그녀에게 성큼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단 10cm까지 좁혀졌습니다. 훅 끼쳐오는 도윤의 희미한 비누 향에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거리에서 정희는 20년 전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한때 모든 것을 걸었던 금기였던 사랑의 그림자였습니다. 단 하나의 진실이, 단 하나의 시선이 20년의 침묵을 부술 수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도윤의 뺨에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죄책감과 애정, 그리고 억눌린 욕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손끝에 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스스로를 제지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녀가 파멸시킨 남자의 아들입니다. 그녀가 감히 손대서는 안 될 금기였습니다. 오해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저 손님과 주인일 뿐입니다. 제가 당신을 안타깝게 보는 것은 당신이 당신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가 간호했으니까요. 정희는 차갑게 말을 뱉은 후 황급히 몸을 돌려 주방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정희가 남긴 짧고 날카로운 고백을 곱씹었습니다. 간호했다는 말, 단순한 간호였을까? 도윤의 눈빛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의심과 집착이 섞인 눈빛. 그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오늘 밤 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진실이 폭로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 달력의 날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늦은 저녁 누나 수진으로부터 지금 양평에 도착하고 있다는 도윤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진실은 수진의 입이 아닌 정혜 자신의 입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마당 구석 오래된 동백나무 아래 도윤을 불렀습니다.
달빛이 옅게 들이운 정원은 두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고자 했던 진실이 정희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 왜 그렇게 놀라셨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책이 왜 당신의 서재에 있었는지. 정희는 땅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20년 전의 겨울밤을 되짚었습니다. 간호사였던 자신과 입원 환자였던 도윤의 아버지. 병원의 어두운 복도와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불행한 현실 때문에 그를 외면했던 잔인한 선택까지. 정희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도윤 씨 아버지는 폐렴이 위중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병원에서 간호사였죠. 저는 그분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분을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가족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제가 그날 밤 호출에 조금 더 빨리 갔더라면, 약물을 조금 더 빨리 투여했더라면 저는 그분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의 상처와 고통이 저를 방관하게 만들었죠. 정희는 이 고백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증오하며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도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분노 대신 깊은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저를 알고 계셨죠? 처음부터요. 양평에 온 이후로 제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고요.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도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긴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방어막이 도윤의 통찰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했지만 도윤은 이미 그 진실의 핵심, 즉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의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그때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육중한 대문이 거칠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쾅쾅쾅. 마치 누군가 부수고 들어오려는 듯한 폭력적인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진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 순간 도윤의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에게서 도착한 긴 메시지의 일부가 떠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당장 떨어져. 그 여자가 아버지를 죽였어. 그 간호사는. 정희는 도윤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에 그 여자가 아버지를 죽였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실이 폭로된 해방감도 잠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시험했습니다. 나는 죄책감의 무게로, 그는 진실에 대한 집착으로. 하지만 우리가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죄의 파장은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 증폭된다는 것을요. 대문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고 정희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의 휴대폰 화면이 정희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비춥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진의 광기 어린 외침. 수진의 절규 섞인 목소리. 박도윤. 문 열어. 당장 나와. 암전 후 다시 빛이 들어왔을 때 게스트하우스는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수진의 절규는 이제 옅은 울음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정희의 집 안으로 들어서려는 수진을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수진은 현실적이고 냉정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앞에서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정희를 향해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살인자야.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내가 그때 병실에만 제때 갔더라면 왜 여기에 숨어 사는 거야? 도윤은 수진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해. 우리는 20년을 아버지를 원망하는 데 썼어. 이제는 멈춰야 해. 수진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그저 오랜 상처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희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은 자신이 20년 동안 스스로에게 내렸던 형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고 이제 그녀에게는 변명할 이유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20년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장 성우는 정희의 과거가 완전히 드러날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 역시 정희의 과거를 이용해 마을의 평판을 유지하려 했지만 진실의 폭로가 자신의 치부까지 드러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침묵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이장으로서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게스트하우스를 정리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침구는 벗겨지고 깨끗했던 주방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양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감옥이었고 이제는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나가야 할 때였습니다. 도윤은 정희의 짐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모든 것을 끝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마당의 벤치에 앉아 정희를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증오나 연민이 아닌 복잡하게 뒤섞인 존중과 이해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이미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20년은 제가 감히 심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직전 정희는 도윤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과하려 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지만 그 선택은 반드시 책임을 요구하죠. 당신은 그 책임을 여기서 다 지고 가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윤 씨 부디 좋은 편집자로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사세요. 정희는 도윤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열쇠와 짧은 편지였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낡은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 계곡길을 따라 멀어지는 것을 도윤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다시는 그 여자를 찾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윤은 수진의 말을 들으면서도 정희가 남긴 편지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단 3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나를 시험했고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찾아옴으로써 나는 비로소 진정한 애도를 시작합니다. 잘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삶을. 도윤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삶과 사랑, 그리고 한 여자의 고통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 뒤 도윤은 여전히 출판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집 출간을 위해 작은 독립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서점 한 구석에는 수선된 오래된 간호사복을 입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덧칠입니다. 지울 수 없지만 새로운 색을 더씹힐 수 있습니다. 도윤은 그 여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정이었습니다. 이전의 고통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편안하고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20년의 비밀과 책임,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될 새로운 관계에 대한 미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지만 선택은 반드시 책임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는 오늘 비로소 나의 선택의 대가를 치렀고 자유로워졌습니다.